지난 4월 16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인천을 떠나 제주도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 부근 해역에서 침몰한 것입니다. 차마 믿기 힘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유가족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슬픔에 잠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미디어의 역할과 의미입니다. 이른바 언론으로 대표되는 전통 미디어와 또 SNS로 대표되는 이 뉴 미디어, 이렇게 전통 미디어에서 뉴 미디어로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올바른 관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디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미디어의 변화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오늘의 해결책 오가닉 미디어와 또 정지윤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번 굉장히 비극적인 사고와 관련해서 저희가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네. 언론이라는 것, 즉 전통적인 미디어와 또 말씀드린 이 오가닉 미디어는 어떠한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 걸까요? 언론하고 미디어는 약간 미디어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매개한다 중간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전통적인 미디어, 소위 말하는 언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컨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좀 브로드캐스팅 한다 그러죠. 한꺼번에 쭉 알려주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더 중요하니까 뭐 검색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렇긴 하겠지만 거기에 핵심이 있었다면, 그리고 전달과 유통의 핵심이 있었다면, 오가닉 미디어의 올가닉이란 말은 사실은 오르가니즘이라 그래서 생명체를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일단 메시지와 컨텐츠가 전달이 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확장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변형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증폭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원래 컨텐츠하고 메시지를 전달했던 측에서 그것의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바뀌는, 이렇게 변화무쌍한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그 형태의 미디어를 오르가닉 미디어라고 지금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스미디어, 일대 다 방식이 아니라 다대다 방식,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지금 변화무쌍하게 생명력을 가진 미디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컨텐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전통 방식에서는 컨텐츠라 함은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컨테이너에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가닉 미디어에서는 과연 이 공유할 만한 가치를 누가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노드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판단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책에서 좀 재밌게 보는 것이 이제 미디어의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한 것이 컨테이너, 소위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디어는 컨테이너를 얘기를 했어요. 이게 책이냐, 신문이냐, 방송이냐, 뭐 아니면 방송이냐, 이런 형태의 것이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에 어떤 컨텐츠가 가느냐, 이렇게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트가 그래가지고, 컨텍스트란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이죠. 사실은 문맥이란 뜻이 되는데, 그 주변 맥락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 또는 어떤 사회에 어떤 타이밍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적절하게 파악을 하고, 그것이 실질적인 어떤 가치의 전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그 큰 핵심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순히 컨텐츠와 컨테이너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해당 시기에 해당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관여했느냐는 걸 전체적으로 바라봄으로 인해 가지고 미디어의 전반적인 역할 자체가 다 달라지죠. 네, 맞습니다. 뭐 재밌는 사례들도 많이 봤는데요. 컨텐츠계에 이런 지각 변동이 있다 보니까 뭐 생산자 측면에서 예를 들면 뭐 영화 추천 시스템을 통해서 진정한 롱테일 비즈니스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시간의 법칙이라는 걸 깼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이번 걸 보고 다음 걸 보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다고 한다면 이 넷플릭스 같은 거에서는 16부작을 한꺼번에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원래는 유통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온디맨드 비디오 중심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기업 실적 공개를 했는데, 뭐,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신규 가입자가 400만이 늘었어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우스 오브 카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드라마 시리즈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이게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하는 방식도 변했고, 옛날에 유통자가 직접 이렇게 만들지 않았었거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필요로 하면 다 한꺼번에 미리 봐라 돈 내고. 이런 어떤 측면을 집어넣어줌으로 인해 가지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TV나 영화는
하면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고 규정해놨던 것들을 다 파괴해버렸죠.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기존의 기업들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오히려 비즈니스에 좀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과감하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회원을 유치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그 아마존을 정말 연결을 지향하고 있는 제대로 된 오가닉 미디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다른 미디어랑 어떻게 다르기에 이 아마존을 연결 모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굉장히 좀 그 넓게 정의를 한 케이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아마존이 제일 강력한 것은 아마존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거든요. 두 가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나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카탈로그 그리고 그것에 사람들의 평이 달리고 추천이 달리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체의 컨텐츠가 달라지고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들이 신뢰성을 가지고서 서로의 어떤 그 내용들을 추천을 해주다 보니까 그것 자체에 대한 신뢰도의 링크가 굉장히 커지게 되면서 거기에 책이 달라붙으면 책에 대한 어떤 미디어적인 측면이 굉장히 커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뭐 다른 쇼핑이 된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붙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확장이 되거든요. 최근에 특히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존에 아주 가장 티피컬했던 책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그 쇼핑 그 상품들 그런 거를 제외하고 뭐 컨텐츠 대표적으로 뭐 동영상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링크하고 연결하고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존도 넓은 의미에서는 뭐 올가닉 미디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손색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그 확장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댓글들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오가닉 미디어에서 제일 제가 흥미롭게 본 문장도 바로 그겁니다. 오가닉 미디어에서는 끝이 곧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미디어가 생산을 한 다음에 그것이 유통 과정 끝에 전달이 되면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비자는 그거에 대해서 광고비를 지불하거나 혹은 그냥 구독료를 지불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 소비 구조가 끝나는 것인데 전달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댓글이 됐던 아니면 평가가 됐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거를 일종의 뭐 우리가 쿼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그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리지널 링크인데 내 의견은 이렇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써놔가지고 다시 나의 유통 네트워크에 전파를 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서 다시 어떤 사람의 의견이 이렇다더라 하고 전통 미디어가 다시 쓰는 그런 묘한 구조가 그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이게 소비자는 소비자, 생산자는 소비자 이렇게 딱 나눠진 것이 아니라 생산자가 그 소비자일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진 것이 올가닉 미디어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생산자랑 그 소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매개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딱 구분된 것이 아니라 거의 동일하고 동등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트위터 같은 경우 그 리트윗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원작자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것을 모아서 그 소스들을 가지고 마이크로 블로그 개념이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과연 저작자로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저작자가 이제 여럿이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오리지널 컨텐츠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지금은 오리지널 컨텐츠 이상으로 그것을 큐레이팅 한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배열을 하거나 어떤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리트윗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개에 그러니까 유통에 관여한 거거든요. 유통의 확산에 그리고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컨텍스트는 있죠. 뭐냐하면 내가 이 의견을 지지한다라고 내지는 이 의견을 퍼뜨리고 싶다는 의도가 들어갔으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었던 컨텍스트를 좀 넘는 의미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 차례 일어나게 되면은 기존의 원저작자 컨텐츠 이상으로 여러 가지 의미가 붙게 되니까 그게 우리가 계산하기 굉장히 어렵지만 오리지널 저작자 이상으로 큐레이션에 참여한 사람들의 어떤 가치 같은 것들이 같이 붙는다고 봐야죠.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올려서 20억 뷰를 달성을 했는데 그만큼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까? 안 됐죠? 인간의 욕망 자체가 본질적으로 좀 모순된 거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사실상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죠. 다 똑같아요.